오늘 저희가 지속가능한 기업, 100년 기업을 연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코카콜라를 연구하신 김덕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김덕호 박사님이 옛날에 쓰신 이 욕망의 코카콜라,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챕터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기업을 따지면 138년이나 됐는데 처음에 드럭스토어에서 팔기 시작한 이 코카콜라가 어떻게 전미 지역에, 그 다음에 전 세계로 팔리게 됐는지, 그거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테크놀로지 시스템? 그게 바틀링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김 박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초반까지도 이제 전 세계 글로벌 브랜드 1위 그러면은 코카콜라가 부동의 위치였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100년 이상의 기업으로 존속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코카콜라가 오늘날과 같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코카콜라가 현재까지 거의 138년 존재해 왔는데 그 138년 이상을 존재할 수 있었던 나름의 이유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오늘은 보틀링 시스템에 대해서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분이 코카콜라를 만든 존 펜버튼이라는 양반입니다. 창업하고 2년 정도 생존해 계시다가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암으로 돌아가신 걸로 돼 있어요. 이 코카콜라를 처음 판매한 곳이 1층짜리 건물로 돼 있는데요.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드럭스토어에서 시작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드럭스토어라는 거는 미국적인 제도인데요. 우리도 편의점 가면은 이제 간단한 상비약 같은 거 팔듯이 미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약을 팔았지만 약만 파는 게 아니라 일종의 잡화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림은 제이콥스 드럭스토어 안에 들어있는 소다 파운틴입니다. 이 소다 파운틴은 일종의 소다수, 우리가 이제 탄산음료수라고 그러는데요. 탄산음료 매장에서 코카콜라가 팔리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이사 캔들러라는 분이 코카콜라를 공식적으로 다 매입하고 1889년에 코카콜라 컴퍼니라는 것을 만들죠. 이때 당시 말한 것처럼 코카콜라는 소다 파운틴에서만 팔리고 있었어요. 벤자민 토마스라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왜냐하면 그 벤자민 토마스 같은 경우 1898년에 미국과 스페인이 쿠바를 놓고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에 참가를 했어요. 승리를 한 다음에 쿠바의 수도 아바나 시내를 거니다 보니까 병으로 사람들이 음료를 마시는 걸 많이 보고 저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내지는 이렇게 팔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겼네요. 네,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벤자민 토마스가 볼 때는 병으로 파는 거면 제가 말한 것처럼 모바일이 가능한 것들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동이 움직일 수 있다. 이동이 가능하고, 왜냐하면 코카콜라를 마시고 싶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제일 가까운 소다 파운틴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저 병으로 구입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이제 마실 수가 있는 상황이죠. 혼자 가기 뭐했는지 저 조셉 화이트헤드라는 또 다른 변호사를 설득을 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 번 편지를 보내가지고 만나달라 그러는데 에이사 캔들러가 보틀링이라는 거에 이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일단은 기존의 소다 파운틴 사업만 거기다 원액 주는 것만도 사실은 공장이 돌아가기가 바쁠 지경이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그 이 양반들을 만나기를 꺼렸죠. 근데 만나서 결국에는 이 두 변호사가 에이사 캔들러를 설득하는 데 성공해요. 근데 에이사 캔들러는 개인적으로 버틀링 비즈니스는 거의 내 비즈니스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넘겨주는 대신에 버틀링 권리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사고가 나면 너희들이 책임지라 그랬거든요. 뭐 당연히 토마스랑 화이트헤드는 뭐 오케이 했어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문제인 게 요걸 $1에 계약을 했다 그래서 야, 저걸 $1에 계약을 했어요? 가장 어리석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가장 현명한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약 기간도 없고 지금 말한 것처럼 계약 금액도 없고 만약에 이거를 할 때 도대체 처음에는
그 원액 1갤론당 1달러 정도로 했는데, 예, 시간이 지나면 계약을 갱신하기도 해야 되고 글쎄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네. 고쳐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많이 안 하셨네. 네. 그래서 계약서에는 문제는 있었지만 그 계약은 진행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차타누가로 돌아가서 대략 몇몇 주에서 그 비공식적으로 코카콜라 판매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미국 전체를 대해서 이제 보틀링 권리를 줬다고 봐야죠. 코카콜라사 내부에서는 어떤 사람도 보틀링 비즈니스가 수익이 있고 뭐가 될 거란 생각을 안 했다고 봐야 돼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도 코카콜라 보틀링 공장을 하나 만드는데 2,500에서 한 3,000달러 들었다 그래요. 근데 이 양반들이 변호사고 충분한 돈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리를 이제 버틀러로 공건 제출을 나눠주고 병 만드는 제조업자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지역 유지들한테 나눠준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말한 것처럼 공장 하나에 2,500에서 3,000달러 그때 기준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겠네요. 네. 장치 산업일 테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계속 나눠주는 식으로 일을 벌려서 여기 점점 더 많은 사람들 코카콜라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된. 아서 캔들러 그부 사장님 입장에서는 바틀링 하는 걸 계속 이렇게 지켜만 보고 계셨겠네요. 예. 뭐 코카콜라 버틀링 하는 쪽에서랑 코카콜라사랑 그런 건 있지만 여하튼 처음은 그야말로 상생적 공생관계라고 볼 아주 수 있습니다. 중요하네요. 네. 상생적 공생관계. 예, 계속 이게 확대되고 그러다 보니까 코카콜라는 원액을 버틀링 쪽에다도 주는 거고 이제 소다 파운틴에도 이제 주게 되는 거죠. 예. 코카콜라사에서는 사실은 손해 볼 건 없는 거죠. 더 많은 코카콜라 원액을 팔게 되니까 병은 사실상 19세기 말서부터 미국에서는 여기저기서 쓰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병을 자동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볼 수 있어요. 마이클 제이 어원스라는 이분이 1년의 특허들을 냅니다. 특허들을 통해서 유리병 제조 전 공정을 자동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기존에 반자동 기계로 시간당 한 200개 정도밖에 못 만든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원스가 만든 초기 모델을 보면은 시간당 2,500병을 만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소위 얘기하는 정말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 그게 똑같은 맥락이네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이제 1904년에 특허받은 유리 제조 기계라는 거거든요. 여기 뒤로도 또 특허가 또 나옵니다. 네네. 이 양반이 나중에는 유리병 만드는 회사를 만들기까지 해요. 아까 반자동으로 할 때 시간당 200병 얘기했잖아요. 네. 시간당 14,400병까지만. 어이구야. 그래서 생산성이 72배. 노동 비용은 80% 절감한 거로 됐습니다. 야, 자, 대단하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시대가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넘어가는 시대적 분위기라는 거를 헨리 포드의 자동차 얘기하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대량 생산, 거네. 대량 소비가 가능합니다. 시대로 보면. 왜냐하면 지금 말한 것처럼 시간당 14,400병을 만들 수 있어요.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뭐 그야말로 지금 말한 것처럼 대박이죠. 소다 파운틴으로 운송하는 게 그전에는 마차로도 운송했어요. 이제 그 트럭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생산성이 좀 나아지겠죠. 병 만드는 것부터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완전히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코카콜라의 의지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네요. 코카콜라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예, 또 다른 분이 개발한 거네요. 조금 전에 이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얘기를 했었고요. 사실은 제가 코카콜라를 통해서 보고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소비자본주의라는 얘기를 드렸고, 소비자본주의는 무엇보다도 대량 소비사입니다. 그렇죠. 헨리 포드가 대량 생산하는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이제 코카콜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네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공간적으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이 이동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단한 거고요. 네. 이동의 자유가 큰 자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들이 자동차를 몰고 어떤 장소로도 갈 수 있죠. 코카콜라를 그야말로
언제 어디서나 마실 수 있게끔 코카콜라가 아주 광범위하게 이제 퍼질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1920년대가 되면은 실현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코카콜라 보틀링 회사에서 트럭으로 코카콜라를 상자에 실어서 옮기는 거고요. 각각의 코카콜라 보틀링 회사들이 독자적으로 코카콜라 그 보틀링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봉건 영주 비슷하게 그 보틀링 시스템을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고 다니기 편하게 6병짜리 식스팩 지금도 저희 이렇게 캔 같은 거 저렇게 팩으로 돼 있는데 그때도 저게 다 있었네요.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거는 보틀링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1932년 건데 저때쯤 되면 코카콜라 보틀링 회사는 굉장히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고 1922년도에 코카콜라 이제 보틀링 시스템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15개의 시럽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고요. 당시에 16개의 굉장히 커다란 물류 창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때 당시에 버틀러가 1200명까지 증가했다는 겁니다. 1200명의 버틀러가 미국 전역에서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다 파운틴은 이때 10만 5천 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5천 개의 탄산음료 매장에서 이제 팔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 소매상의 경우는 이제 15만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나와 있는 이제 리테일러의 경우는 국내 구멍가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이 보틀링 시스템의 장점은 코카콜라 본사만 이윤을 얻은 게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쉐어했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29년도에 나온 코카콜라 연례 보고서에 실린 겁니다. 이때 보면은 소다 파운틴에 파는 것보다도 오히려 보틀링에 파는 게 더 많아진다니까. 자료에도 보니까 소다 파운틴 리테일러가 10만 5천 명인데 여기에 리테일러가 60만 명 이상으로 되는 거니까 22년 통계랑 28년 통계 6년 사이에 탄산음료 매장은 거의 안 바뀌어요. 10만 5천 개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보틀러는 50명 정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코카콜라를 병으로 판매하는 소매상은 아까 15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60만 명이 됩니다. 10만 개의 구멍가게에서 코카콜라를 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60만 군데에서 대략 200명 정도를 커버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사가 되니까 놀라운 거죠. 버틀링 시스템 내지는 프랜차이즈라는 컨셉이 사실은 요때 내지는 요 이전에 시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쪽으로 갈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사실은 잘 몰랐다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본 것처럼 불과 30년 사이에 그 미국 전역에 거의 점으로 60만 명의 그 소매상 내지는 구멍가게에서 코카콜라를 팔 만큼 코카콜라 보틀링 시스템이 완전히 체계를 잡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코카콜라사 입장에서도 뭐 손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1달러의 설사에 계약을 했다 치더라도 그게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그야말로 현명한 계약이고 변화의 시작이었네요. 그래서 코카콜라가 상생적 공생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버틀링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분명하게 드는 거죠. 오늘 김덕호 박사님 모시고 비즈니스에 대한 그다음에 어떤 경제에 대한 역사학자이시니까 이런 좋은 자료를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연구하신 걸 오늘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